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최근에 간헐적 단식이랑 더불어서 약간의 운동으로 포켓몬고를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은 몸무게가 확 줄었다, 확 내려가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꼭 성공을 해봐야죠. 그럼 1월 3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1월 3주차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죠. 1차 무역 합의 서명식이 종료됐다라는 거고요. 그 내용을 함께 알아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성장률, 우리나라는 당연히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중국의 성장률 6% 사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19년이 마무리되면서 2019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있었던 바로 한국의 일본 불매 운동이 있었는데요. 2019년에 마지막까지 지속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1차 무역합의 서명식 종료인데요. 기나긴 이야기였죠. 약 2년간 계속되어 온 무역전쟁 또는 무역협상.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1단계 무역 합의에 공식 서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냥 사인만 해서 서로 주고받아도 되는 문서지만 두 국가가 합의를 시작했다는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서명하는 것 자체를 행사로 진행한 것인데요. 이 합의문 안에는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거시정책, 외환투명성, 교역 확대, 이행강제, 메커니즘 등 총 8가지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지적재산권과 기술이전 관련된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이 두 가지는 결국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국 기업의 기술이 함부로 중국에게 이전되도록 강요되는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에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산물 교역 확대는 예를 들어서 2년간 농산물을 2천억 달러치 산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중국이 미국 상품에 매기는 세금을 줄이는 등 서로 무역을 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이 두 가지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셋째 묶음, 거시 정책과 외환 투명성인데요. 이것도 쉽게 말하면 중국 돈의 환율 또는 국가 정책을 통해서 미국과의 무역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또는 국가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조작을 중국이 하지 않도록 앞으로 하고, 거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이제 국가급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정책에 관련돼서 앞으로 무역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좀 하지 않거나, 외환 투명성에는 조작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외환 보유액 같은 정보를 공유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금융 서비스 관련 부분은 미국의 금융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 가능하게 장벽을 좀 없애달라라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행 강제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무역 합의문의 보조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으면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서명해놓고 안 지킬 수도 있으니 지키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과 실행하지 않았을 때의 제약들을 적어두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 부문들 제가 조금씩 유사한 것들 묶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8가지 장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1차 무역합의고, 여기에 서명이 되었고 한국 시간으로 1월 3주차 목요일 전까지 여러 가지 금융 경제적으로 기대감이 치솟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차 무역합의는 1차 무역합의일 뿐 과도한 기대감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문우신 재무장관이 1차 합의 후 더 지켜보고 추가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과도한 흥분을 자제해달라고 했고, 1차 무역합의 전날은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시장이 오르던 것이 조금 반락, 즉 약간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왜? 1차 무역합의하면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예상을 헛되게 하자 그 기대감은 너무 과대해, 우리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까지는 좀 더 지켜볼 거야, 2차 합의는 좀 나중이 될 거야, 이제 추가 관세 인하 같은 것들도 좀 나중 일이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기대감을 좀 자제시켰기 때문에 1차 무역합의 전날에는 오히려 금융시장이 살짝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냉정해져야 되고, 아시아 시장에서 크게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가만 생각을 해보면 중국 측에서 제대로 1차 무역합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당연히 추가 관세를 없애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추가적으로 중국 상품에 세금을 매기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1차 무역 합의 서명으로 무언가가 끝났다라는 느낌으로 너무
긍정적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무역 전쟁보다는 합의가 시작돼서 다행이긴 한데 꾸준히 지켜봐야겠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옳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또한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긍정적인 예측보다는 과거보다 부정적이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보다는 주의 깊게 투자가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은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에 대해서 이토록 관심을 갖는 이유는 미국이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중국 역시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분은 모두 차치하더라도 수많은 인구가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력으로 세계에서 생산하는 많은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 상품 서비스들을 구매하지 않으면 그 상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상황 역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체크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중국이 나쁘면 어떤 나라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인데요. 무역 합의가 중국 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역시 세계에도 연관되어서 좋은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경제 상황, 그것을 살펴보는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뭘까요? 바로 GDP 성장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GDP는 국내 총생산의 약자로 국내에서 생산되어 시장에서 판매된 상품 및 서비스의 총합을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무언가를 시장에서 만들어서 팔아서 번 돈 자체가 증가를 한다, 성장한다라는 것은 그걸 팔아서 돈을 누군가가 번 것이고 그걸 산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품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소비한 돈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국내에서 총 생산된 상품 서비스의 전체 값을 본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국가의 전체 경제 규모, 판매한 상품 서비스,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한 상품 서비스,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누군가 돈 주고 그만큼 샀다라는 것이 증가한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을 분기마다 체크를 하게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가에서 항상 체크하게 되는 GDP 성장률을 중국은 지난 1월 17일에 2019년에 중국의 GDP 성장률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핵심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6%대를 지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집중을 했고요. 쉽게 말해서 2018년의 중국보다 2019년에 중국 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총합이 6% 증가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팔았다는 거고 누군가가 이걸 사서 판매와 소비가 일어난 것으로 저 국가 안에서 이만큼의 경제가 2018년보다 2019년에 6% 더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밌는 점은 중국의 2019년 6.1% 성장은 29년 내 최저치였는데도 불구하고 6%면 충분하다는 평가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보통은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나빠지는구나, GDP 성장률이 나빠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물론 있지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공장과 기업이 들어서면서 상품의 대량 생산이 일어나고 국가 전체가 폭발적으로 몇십 %씩 발전하는 시기를 거쳐서 막 예금이자 몇십 % 이렇게 되죠. 그 부분을 거치고 지나서 현재 IT 서비스와 같은 선진국형 산업이 안착되면서 점차적으로 신흥국형 산업들이 사라져가고 GDP 성장률 자체는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중간에 어느 정도는 이 경제 성장률이 하향 평준화되는 것이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의 크기와 수준의 국가이면서도 6% 정도 성장하는 것이면 대단하다는 평가도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더불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에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로 내걸었던 것이 바로 6에서 6.5% 정도 성장이었기 때문에 6.1% 성장으로 GDP 성장률이 집계된 것은 어느 정도 정부 목표치도 달성했고 사람들의 예상치인 6.2% 정도와 0.1% 정도는 차이 나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기 때문에 항상 경제나 금융 얘기할 때 뭐라고 했죠? 사람들의 예상과 얼만큼 차이 나느냐가 중요한데 크게 차이 나지도 않고 정부 목표치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니까 문제
없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6%대를 사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의 GDP 성장률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일본 불매운동 멈췄나? 라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아시아에서 중국과 함께 빼먹을 수 없는 이야기가 2019년 동안 화제였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였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 운동이었습니다. 이 불매 운동에는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 것도 속하는데요. 자, 그럼 관련된 통계로는 일본 정부 관광국의 외래 관광객 집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2019년 한 해 기준으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은 2018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6% 정도밖에 감소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26%도 절대 작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기업의 매출이 마이너스 26% 났다. 이게 절대 가벼울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 수치도 작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다들 불매운동 열심히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위에서 4명 중 3명은 고스란히 일본 여행 중이라니 뭔가 좀 꺼림칙할 수가 있고 의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이제 통계상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이너스 26%라는 부분은 2019년의 한 해의 통계값이라는 거죠. 2018년 대비 2019년에 일본 관광객이 마이너스 26%밖에 안 된다라고 말이 나왔다는 건데요. 정확히 따져보면 한일 관계가 약화된 것은 2019년 7월 일본 아베 총리가 도발한 이후이기 때문에 2019년의 6월까지의 일본 여행에 대한 수치는 불매 운동에 불이 붙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상 상태의 여행객 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19년 7월부터 봐야 그나마 유효한 통계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2019년 7월 1일부터 도발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7월 중순에 도발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며 불매 운동이 즉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불이 붙어서 이제 활활 타서 사람들이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됐다라는 건데요. 뭐 이런 감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여행이라는 것은 이미 예약을 해뒀고 그 예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약해둔 것까지만 가지라는 부분도 작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예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점 등을 포함하면 2019년에 7월도 불매운동 일자만으로는 완전히 포함하기도 애매할 수 있는 월이긴 합니다. 다만 그래도 시작은 됐기 때문에 7월부터 그나마 통계를 봐야 불매운동이 얼마나 유효했는가를 볼 수 있는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만 하면은 의미가 없겠죠. 일본 정부 관광국에서 외래 여행객 숫자를 봤는데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간 한국인 숫자입니다. 자, 2019년 7월부터 볼 경우에는 2018년 대비해요. 매월 2018년 7월보다 이만큼 줄었다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7월부터 보면 2019년 7월 전년 동기 대비 한국인의 일본 여행객은 마이너스 7.6% 정도였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7월을 온전히 여행객 감소 숫자를 볼 수는 없는 이유들도 있겠죠. 그래서 별로 안 줄었나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를 시작으로 이제 2019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가 있었고 점차적으로 여행객 감소세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 대비해서 2018년 똑같은 월 대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2019년 8월은 약 마이너스 48%, 그리고 2019년 9월은 마이너스 58%, 2019년 10월은 마이너스 65%, 2019년 11월은 마이너스 65%, 그리고 대망의 2019년 12월까지도 약 마이너스 64%, 정확히는 마이너스 63.6%로 전년, 즉 2018년 대비 2019년에 한국인의 일본 여행객이 각 월마다 이만큼이나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가던 숫자 10명 중 6명이 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700만 명 여태 가던 것에 약 300만 명 정도만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2018년 대비 각 달마다 약
마이너스 50에서 60% 수준 감소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2018년 기준으로 약 700만 명대인 한국에서 일본 여행객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지난 약 5개월간 유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불이 빠르게 식었다라고 볼 수도 없게 되었고요. 국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이토록 길게 확실한 숫자로 유지된다는 점, 얼마 되지 않는다거나 잠시 하다가 그치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도 한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굉장한 끈기와 적극적인 참여 숫자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3가지 이슈 전부 다뤄봤는데요. 아무래도 원래 2019년 같이 아무래도 한 해가 끝나고 나면 보통 그 다음 해 1월은 이제 2019년과 관련된 통계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금융경제에서 대응 방안이나 또는 투자계에서의 대응,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요. 과거를 어땠는지 돌아보고 이제 2020년 설계 잘 돼 있는 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점에서 사람이나 국가나 세계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도 간헐적 단식 열심히 계속 추진해서 몸무게 건강한 커트라인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